네, 이번에 진화심리학 제 1장 정리를 좀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쭉 해왔던 게 눈먼 시계공을 하면서 진화생물학이 어떻게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 심지어 인간을 포함해서까지 그런 것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진화생물학에서 다룬 기초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화심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고 구성되었는지, 자연의 세계에서 쭉쭉쭉쭉쭉쭉쭉 복잡한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인간의 몸까지 구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아주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는 인간의 마음, 고등한 지능, 감정들, 그러한 느낌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솟아오르게 됐는지, 아주 덜 복잡한 곳에서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어떻게 솟아오르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화심리학 파트에서 이 세미나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젠 조금 더 인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진화를 이야기를 해보려는 거죠. 진화한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번 파트는 조금 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조금 더 내 마음을 다스리거나 어떻게 향상시키거나 어떻게 그 능력을, 그런 것들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고, 일상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진화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어,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신하신의 제1장 요약 부분이 있어요. 72페이지? 72페이지쯤부터 시작하는 제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약 부분인데, 책의 전반 1장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다 보실 필요는 없겠고, 72페이지부터 좀 제가 타이핑을 해서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보시면 조금 읽으면서 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게요. 진화생물학은 역사적으로 많은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찰스 다윈이 등장하기 오래전부터 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윈 이전에는 생물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인과 과정에 대한 이론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윈이 등장하기 전에도 어, 생물에게 일어나는 그 복잡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라마르크라든가 여러 여타 생물을 포함한 우리 이 우주와 세계에 복잡한 진화라는 게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리라 라고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데, 나는 그 인과 과정에 대한 이론이 다윈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라마르크라는 사람, 학자, 생물학, 바이올로지라는 용어를 만든 분이신데, 현대에서도 바이올로지라는 말을 생물학을 가리킬 때 쓰죠.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라마르크라는 사람은 용불용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냐? 계속 그걸 따먹으려고,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목이 그냥 계속 길어진 거다. 계속 목을 계속 늘리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것이다. 계속 쓰는 것들은 용, 용불용설 중에 용. 쓰는 것들은 좋아지고, 불용. 안 쓰는 것들은 그냥 도태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길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획득 형질들이 유전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지금 관점에서는 틀린 이야기로 판명이 됐고, 아직 제대로 이렇게 왜 이런 생물의 진화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인과 과정에 대한 이론이 다윈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라마르크도 그렇게 적절한 이론도 아니었고,
그래서 자연 선택, 우리가 지금까지 눈먼 시계공을 통해서 많이 주요하게 익히게 된 자연 선택론은 다윈이 진화생물학에 기여한 첫 번째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저것은, 저 나무는, 저 열매는, 심지어 인간의 마음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 상당히 자연을, 세계를,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로 제대로 안 들려. 네. 잠깐 끊겨가지고 잘 네. 들립니다 이제. 네. 네네.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이 그러면 뭐냐? 대강이야 알게 하겠지만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세 가지 자연 선택을 이루는 세 가지 필수 요소는 변이, 유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변이라는 거는 variable, 서로 개체들끼리 서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차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다 똑같으면은 뭐 그럴 리는 현실에 당연히 없겠지만 일단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으면은 이 생존 경쟁에서 뭐가 유리하다거나 뭐가 특히 더 불리하다라거나 하는 그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연 선택에 이르는 유의미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랄까 완전 경제학으로 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 다 똑같은 개체들이어서 여기에 뭐가 좀 운이 좋아서 특별히 뭔가 이겼다, 특별히 졌다 이런 게 나중에 어떤 이 환경에 맞춰진 생존 전략이 진화하게끔 하는데 특별히 유의미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에, 다양성이 없으면 진화라는 게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전되어야 되겠죠. 계속 이 어떤 공작새의 꼴이라든가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지?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좀 가젤이나 치타의 경우처럼 우리가 눈먼시계공에서 다루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유전이 되든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 유전이 되어야 그것이 쭉쭉쭉 획득 형질이 유전되는 거죠. 네. 네? 최수정님 뭐 마이크가 들리셔서 뭐 어떤 아무튼 잘 들리지가 않네요. 아무튼 획득 형질이 된다. 그 유전자의 그 속성이 누적이 되어야 누적이 되어야 유전이 되고 그것이 계속 그것이 좀 누적이 되어야 유전자 알고리즘의 경우처럼 우리가 계속 유전자 알고리즘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형질이 계속 유전자 형질이 누적되면서 조금 더 생존 전략이 아주 고차원적으로 발달되는 그런 경우를 좀 봤었잖아요. 그런 게 유전의 경우고 그리고 그것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 여러 이유 때문에 선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자연 선택의 필수적인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연 선택은 아주 그 요컨대 자연 선택 유전된 일부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 생식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때 일어납니다. 뭐 성선택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요컨대 자연 선택은 유전된 변이들의 차등적 생식 성공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된 변이들, 그러니까 변이들이 일단 존재하고 그것이 또 유전되어야 해. 그리고 누가 더 생존을 더 잘하고 생존만 하면 뭐해? 거기서 더 번식까지 성공적으로 잘
차등적으로 성공의 확률이 나눠질 수 있어야만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 자연 선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소리가 끊기나요? 아, 아, 아. 좀 충기아님도 좀 제 소리가 끊기나요? 아, 충기아님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아, 윤석쌤, 네. 아까서부터 음성이 끊기거나, 어, 그, 제대로 발음 자체가 안 들려가지고 제가 내용을 그 자연 선택 나올 때부터, 아, 예, 예, 잘 못 들었어요. 아, 충계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한 번 더 자,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네. 자연 선택, 그냥 뭐, 다시 좀 말씀드리는 게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연 선택에 이루는, 자연 선택이 일단 진화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다. 우리가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쭉 우리가 눈먼시계공을 다루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자연 선택이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어, 굉장히 진화 생물학에 있어서 커다란 기둥 중 하나다. 자연 선택이라는 기제가. 근데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그 자연 선택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 자연 선택에 이르는 세 가지 필수 요소를 많이 말을 하죠. 변이, 유전, 선택,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자면 자연 선택은 유전된 일부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 생식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때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수많은 개체들끼리 변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리어블이. 그러니까 얘는 이런 환경에서는 나보다 더 생존 전략이 뛰어나고 얘는 그런데 이런 환경에 뭐 추운 환경에 있어서는 나보다는 생존 전략이 좀 떨어지네. 뭐 이런 식으로 어 얘는 여기선 더 낫고 여기선 더 떨어지고 이러한 변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얘는 수학을 나보단 잘하는데 얘는 영어를 나보다 못하네. 혹은 얘는 사막에선 잘 살 수 있겠는데 얘는 남극에서는 못 살겠네. 뭐 이런 식으로 개체들끼리 동물들이든 식물들이든 아무튼 그 생물들끼리 간에 개체들 간에 그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이에요. 그리고 어, 그것들 중에서 이런 변이가 있어야만 유의미한 그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유의미한 건설적인 진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쭉 우리가 눈먼 시계공을 통해서 얘기를 나눈 거였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애들이면은 다 뭐 그럴리야 현실에 존재할 리가 없겠지만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진 생존 전략을 가진 개체들이 그냥 지천에 놓였다. 이러면은 진화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죠. 다 그냥 운 좋게 다 똑같이 이 환경에 생존 전략에 적합하다. 똑같은 정도로 적합하다 싶으면은 뭐가 더 뛰어나다거나 뭐가 더 열등하다거나 이런 게 없이 이 환경에 대해서 그냥 운 좋게 그냥 생존에 성공하고 운 좋게 번식에 성공한 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특정 환경에 적합하다 싶은 방식으로 자연 선택, 진화의 방향이 그쪽으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그냥 완전히 무작위한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 똑같으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진화라는 건 다양성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뭐 최주천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강연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다양성이 순수함보다 오히려 다양성이 많이 섞여 있을 때 정말 훌륭한 성과라거나 훌륭한 공동체가 나올 수 있다. 다양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진화생물학에 빗대면서 사회에 대해서. 이게 변이의 가장 큰 특성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유전이 되어야죠. 아무리 다 다르고 실력적으로 뭐 다 다르고 생존 전략이 후천적으로 뭐 다르게 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유전이 안 되면은 이것이 결코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형질이 누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얘는 얘는 나는 유전적으로 사막에서 살기 좋은 환경 사막이라는 환경에 살기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 사막에 살기 좋은 유전자들끼리 암컷, 수컷끼리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애를 낳으면 그 유전자가 더 누적이 돼서 더 사막에 살기 적합한 유전자가 탄생을 하겠죠. 점점 그게 그 유전자 그리고 또 걔는 그 아이는 사막에 살기 좋은 유전자랑 또 짝짓기를 해서 애를 낳고 또 그런 애랑 짝짓기를 해서 또 애를 낳고 또 짝짓기해서 애를 낳고 그런 식으로 그 형질이 쭉 쌓여서 유전자가 누적이 되면 그 환경에 적합한 엄청나게 적합한 방식으로 유전자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전이라는 방식이 자연 선택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전이라는 방식 우리가 그 눈먼시계공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는 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네 타는 거. 그네 못 타는 애들은 조금 배제하고 그네를 조금 다 무작위로 그네를 타요. 근데 그네를 탈 수 있는 정말 다 처음에 못 탔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잘 타는 애들만 선정을 해서 걔네들끼리 그 유전자들끼리 짝짓기를 해서 붙이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 모방하거나 하는 방식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설정을 해둔 건데 그런 식으로 더 세대가 더 가면 갈수록 원래는 조금 나았던 정도인데 그 세대가 굉장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잘 타는 능숙하게 타는 방식으로 그네를 타는 그 시뮬레이션이 프로그래밍이 있었죠.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의 위대함이죠. 그리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생존을 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게 선택이 돼야겠죠. 생식적으로든지 성선택을 받든지 뭐든지 암컷으로 일단 다 뭐 능력이 다 좋다 뭐다 해도 암컷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않으면 암컷 선택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성선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암컷이 선택하는 기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선택이라는 말 그래서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선택은 유전된 일부 변이가 유전된 일부 변이가 다른 변이보다 생식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때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된 일부 변이, 그러니까 아까 변이가 일단 변이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생존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유전자들이 유전이 돼서 다른 변이보다 더 생식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때 일어난다고. 더 번식을 잘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 이 자연선택이라는 게. 번식 안 해봤자 아무리 능력 좋아봤자 번식 안 하면 유전자가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컨대 자연선택은 유전된 변이들의 차등적 생식 성공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말이 뭐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이죠.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굉장히 쉽죠.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유전되어야 되고 성선택이든 뭐든 선택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 정말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빌드업을 쭉 그 기본을 좀 쌓아온 거고 자연 선택론은 생물과학의 자연선택론은 생물과학의 통합 이론을 제공했고 이 자연선택을 통해서 생물학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 동물행동학부터
쭉 분자 생물학 영역까지 어떻게 생물학을 통합시킬 수 있는지 그 토대를 제공했고 중요한 수수께끼를 여러 가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 있는데 첫째, 자연 선택론은 변화, 즉 생물 구조의 변형이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인과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물 과정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되게 단세포적인 아메바부터 우리 인간의 복잡한 이 몸 조절, 심리적인 마음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그 토대를 인과 과정을 제시했고 그리고 새로운 종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할 수 있게 됐는지 우리도 쭉 정말 오래된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물 안에서 살았던 어류예요. 우리도 우리 조상이 전 최씨 36대선 인데 최치원 경주 최씨 36대선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몇 억대손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말 어류. 왜냐면 그 지구가 만들어지고 원시적인 생명체가 나오고 나서 그때쯤만 해도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지구에. 그래서 바다 밖으로 아예 나갈 수 없는 바다 밖으로 나가봤자 자외선이 엄청나게 강렬해서 우리는 뭐 지금도 자외선 오존층 조금만 뚫어져도 피부암 걸린다 뭐다 하잖아요. 그때 그냥 오존층 자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을 조금이라도 비추면 그냥 다 다이하게 되는 뒤지게 되는 그런 사태의 초기 상황이었던 거죠. 지구라는 게. 그래서 다 어류였어요. 근데 이제 오존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무트로 나가게 되는 그 육지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개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씩 나갈 수 있는 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양서류, 파충류, 뭐 조류, 뭐 포유류 여러 분기점으로 갈라지게 되고 지금 우리 포유류는 여기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 영장류들은 그런 식으로 어류부터 뭐 더 올라가면 또 있겠지만 어류부터 지금까지 종이 어떻게 분화되고 새로운 이 포유류, 영장류, 우리 같은 애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그 이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연선택이라는 게. 그리고 셋째, 모든 생물을 하나의 거대한 개통수로 통합했고 그와 동시에 생명의 거대한 체계에서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거대한 개통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DNA 혹은 RNA부터 쭉 갈라져 나온 생명체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거기서 쫙 갈라져 나온 게 그것들 중 일부가 우리라는 거죠. 뭐가 더 우월하게 야 얘는 더 뼈대에 있는 가문이야 뭐 이런 게 없이 얘는 더 우월한 유전자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이 그냥 똑같은 기원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기원에서 다 형제들이고 다 자매들 남매들이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함 뭐 수많은 과학자들이라는 게 항상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너 이거 맞아 하고 검증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선택론도 수많은 검증을 견뎌냈어요. 비판을. 자연선택론이 150년에 걸친 과학적 검증을 견디고 살아남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위대한 과학이론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가끔 근데 이 생존 선택론이라고 불리는 이 자연 선택론에 더해서 다윈은 성 선택론이라는 두 번째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론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대체 저 공작새의
엄청 공작새 수컷을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꼬리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 생존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꼬리들, 아주 거추장스러운 화려한 그 꼬리들을 보면은 그게 대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저게 어떻게 저런 유전자가 어떻게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까? 생존에 하등 쓸모 없어 보이는데 하등 쓸모 없어 보이는 걸 너무 실제로 쓸모가 없고요. 이게 정말 확 딱 펼쳤다 하더라도 포식자한테 눈에 띄기 쉽고, 일단 포식자한테 눈에 띄면 도망치기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다윈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 성선택론이라는 걸 내기까지 굉장히 애를 먹어서 공작새를 다윈이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왔을 정도라고 했어요. 저걸 어떻게 설명하지? 내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러다가 성선택론이라는 그 개념을 그때서야 제시하게 된 거죠. 성선택론은 생존 성공보단 짝짓기 성공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의 진화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짝짓기가 얼마나 성공적이냐, 얼마나 이성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선택은 동성 간 경쟁과 이성 간 경쟁이라는 두 과정을 통해 작용한다. 그래서 동성 간 경쟁에서는 동성끼리의 경쟁에 승리한 동물이 보통 수컷이죠. 수컷이 그래서 굉장히 경쟁을 하면서 암컷한테 잘 보이려고, 인간들 남자들 보더라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뭔가 반항적이고 뭔가 좀 허세 부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성선택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여기서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한 그런 수컷들이 그래도 이성에 대한 접근 기회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생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간 경쟁에서는 반대의 성이 선호하는 속성을 가진 개체가 생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선택의 두 가지 과정은 모두 진화로 이어지고 짝짓기 성공의 차이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 재미나게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가, 우리가 그 최재천 선생님의 그 얘기를 많이 꺼냈지만 이거를 좀 공유를 하자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EBS 다큐프라임이라고 하는, EBS 다큐프라임의 수컷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특히 새의 진화, 새의 성선택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그런 거였는데, 딱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최재천 선생님의 그 주요한 구절이 있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에서 90% 이상의 수컷들은 암컷 근처에도 못 가보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년 전 유성생식이라는 짓거리가 탄생한 이래로 서로 이성의 호감을 사고자 눈물의 생쇼를 펼쳐온 거라고 볼 수 있죠. 10마리 중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나마 나은 건데 나머지 거의 모든 종들, 자연의 거의 모든 생명체에 그 10마리 중 9마리는 암컷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10마리 중 1마리 정도만 성공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EBS 다큐프라임에서 좀 따온 그 구절은, 찰스 다윈이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우리가 주로 다룬 다윈이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책에서 수컷에겐 다른 수컷을 이긴 능력보다 암컷을 유혹하는 능력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수컷이 굉장히 암컷으로부터 선택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치열하죠.
뭐 정말 여기 수컷 분들, 그 정말 남성분들도 이해가 가시겠지만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10마리 중에 오직 한 마리만 암컷과 사랑 혹은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컷 9마리는 도태되는 거죠. 그 유전자는. 다시 그 발제문으로, 그 요약 그 인용문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성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의 꼬리,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런 것까지 있어야만 그래도 생존을 해봤자, 생존이 좀 불리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암컷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유전자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그런 경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게 자연 선택에 덧붙인 성선택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짝짓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많은 생물학자들에게는 이 자연 선택과 성선택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그 자연 선택이라는 게 유전을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근데 알겠다. 그거 알겠는데 그 유전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데? 라는 게 다윈의 진화론의 굉장히 치명적인 난점이었어요. 제대로 된 유전 이론이 빠져있다는 게. 다윈 시대 당시 멘델이 있긴 있었거든요. 우리 생물 시간에, 그 중고등학교 생명과학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거 좀 배웠을 거예요. 독립의 법칙, 뭐 그런 거, 종속, 독립, 종속 뭐 이런 거 좀 배웠을 텐데, 근데 멘델이 다윈의 존재를 알고 다윈한테 자기의 이론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서 알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윈은 그걸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읽었대요. 그 편지를. 정말 아쉽게. 그때 잘 읽고 자신의 이론에 적용했다면 현대 진화생물학의 연구는 훨씬 더 많이 당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죠. 그래서 그래도 이후에 이 생물학계에서 멘델의 연구가 조금 그 이전에 쭉 묻혔다가 그 이후에 제대로 인정을 받고 현대적 종합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신다윈주의 이론이 탄생을 하고 신다윈주의 학파가 탄생하게 되고 다윈의 자연 선택론과 합쳐지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유전은 양 부모의 속성이 혼합되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입자적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쭉 저번에도 유전자는 디지털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눈먼시기공에서 다뤘었죠. 이게 막 물처럼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 피가 섞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섞이는 게 아니라 입자적으로 섞여요. 어떤 건 섞이고 어떤 건 안 섞이고 이런 방식으로 섞이게 되는 건데 굉장히 디지털한 방식으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의 기본 단위가 유전자가 독립적인 단위 형태로 존재하면서 서로 섞이지 않고 온전히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 유전설은 다윈의 자연 선택론에 빠져있던 유전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 이후에 현대적 종합이 일어난 후에 콜라트 로렌츠와 뭐 팀버겐이라는 유럽 생물학자가 동물행동학이라는 걸 창시를 했고, 뭐 윌리엄 해미턴이라는 사람이 포가의 적합도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냥 짚고 넘어가시고, 이건 뭐 나중에 후에 제대로 다룰 테니까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적합도라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해서 그 개체가 한 마리당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냐, 얼마나 많은 유전자를 퍼뜨렸냐 라는 게 적합도예요. 피트니스예요. 피트니스 알죠? 그 헬스장의 그 피트니스라고 하는 그 글자랑 똑같은 스펠링 단어인데, 얼마나 피트니스를 잘 높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유전자의 성공 스코어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그 유전자가 성공을 했느냐, 피트니스가 얼마나 높느냐, 얼마나 자손을 많이 생산했느냐, 얼마나 많이 퍼뜨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하고 비슷한 유전자들을 퍼뜨리는데 좀 헌신을 했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제가 여동생인데 제 여동생은 2분의 1의 유전자 근연도를 공유를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동생은 다 유전자가 똑같지 않지만 2분의 1 정도를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도와주는 게 안 도와주는 것보다 내 유전자와 혹은 그와 비슷한 유전자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여동생을 도와주는 것이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이론까지, 포괄적합도까지 이론이 나아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깊게 이후의 장에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예요. 이건 좀 진화생물학의 역사인데 조금 고려할 수 있는데, 조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적응과 자연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세 가지 효과를 낳죠. 집단 선택설이라는 게 틀렸다라는 결과를 낳고, 진화의 선택 단위는 집단이 아니라 유전자다, 이런 걸 가져오게 됐고, 이걸 토대로 이후에 도킨스라는 학자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둘째, 해밀턴의 혁명을 촉진했다. 이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을 촉진하게 된 거고, 셋째, 효율성, 신뢰성, 정확성이라는 적응의 기준이 있는데, 무엇이 적응이고 무엇이 부산물이냐, 진화에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조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 1970년대 로버트 트리버스는 이런 위에 해밀턴과 윌리엄스의 연구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이론 세 가지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타성, 혈연 관계가 아닌데 서로 이렇게 돕고 도와주는 관계가 어떻게 진화적으로 탄생하게 되는가. 그리고 부모의 투자, 그리고 또 암컷, 수컷이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애를 낳으면 어느 한쪽이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 보이고, 보통 우리 인간 세계는 그래도 어미들이 투자를 조금 더 헌신적이죠, 애한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화적으로 형성이 됐고 수리적으로까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수학 공식적으로도 그런 이론까지 내놨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진화적으로 발생하게 됐는가. 그리고 또 형제 간의 갈등이죠. 우리 기독교 성경 뭐 창세기에서도 야곱과 에서라고, 알만한 사람들 아시겠죠. 굉장히 장자권을 놓고 굉장히 심하게 다투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형제 간의 다툼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가? 이게 진화적으로 이게 뭐 유리한 것인가? 왜 일어나는 건데? 이런 얘기가 의문이 많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을 획기적으로 잘 해냈다. 로버트 트리버스라는 사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여기 써져 있는 사람, 윌리엄 해밀턴, 조지 윌리엄스, 로버트 트리버스, 이 세 사람 진짜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길이 참고되는 이론을 남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에드워드 윌슨이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사회학이라는 것도 결국엔 생물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하는데, 진화생물학에서 일어난 주요 발견들을 종합하려고 시도를 했고, 윌슨의 책은 사람에 초점을 맞춘 마지막 장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사회학이라는 것도, 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외계인이 저기서 쭉 바라보면 뭐 사회학이 경제학이 뭐고 다 떠나서 어떤 생명체가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경제학이 이 생물은 이거 뭔가 얻으려고 할 때, 무언가 재화를 얻으려고 할 때 돈을 주네, 돈이라는 걸 주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라보면서 그 분상을 바라볼 때, 인간 생명체라는 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바라보지, 뭐 경제 뭐 이런 거까지 볼까?
그래서 오히려 생물학이 조금 더 근본적이고 그걸 통해서 경제학, 사회학 이런 거 다 통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사회학자들, 기존 인문학자들은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표했지만 통섭이라는 용어까지 많이 말을 하죠. 통섭이라는 말을 이때 많이 썼고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최재천 선생님께서 번역을 할 때 통섭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꽤 참신하게 번역을 했다는 비판도 받으면서 참신하게 받았다는 평도 받으면서 여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통섭이라는 말 사회생물학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윌슨이 이렇게 제시했지만 별로 이 경험적 데이터는 거의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다, 사람이 어떻게 생물학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데이터는 거의 제시하지 않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제시했기 때문에 사회생물학의 지금 관점에서 보면 뭐 그냥 크게 솔직히 별 성과가 없었고 어느 정도의 종합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사회생물학의 거대한 야망과는 다르게 그렇게 별 성과는 없었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것하고는 진화심리학하고는 다른데 사회생물학하고는. 그래서 진화론을 사용해서 인간 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윌슨에 대한 책에 대한 반발 중 많은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는데 여러 오해가 있었죠. 이 진화론이라는 게 진화생물학이라는 게 인간 행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었느냐 라는 오해도 있었고 근데 그렇지도 않고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분명히 유전자라는 건 발현이 됐고 그리고 인간 행동이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인간의 본성, 진화 심리학을 통해서 설계된 인간의 본성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오히려 변화시킬 여지가 정말 많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마음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기제를 잘 안다면 설계도를 잘 안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 여지 우리 몸을 어떻게 또 역설계를 해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조금 더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또한 최적 상태로 설계된 것이라고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최적의 상태로 설계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따구로 살지 않겠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심지어 그 여성들 월경하는 것도 그게 무슨 최적의 상태겠어요. 정말 매달 고통스러웠는데 생리를 하는 게 최적 상태이지 않고 어떻게 그 당시에 살았던 환경 그 플라이스토세 그 당시에 어떻게 거기에 최적의 환경에 좀 맞춰지게 노력이 되었을 뿐이지 쭉 지금까지 그 진화의 속도는 환경의 변화를 따라갈 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좀 발생한 거죠. 아직까지 그 월경 때문에 생리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서 그리고 옛날 시대의 흔적이 좀 남아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증거들은 이건 인간의 역사예요. 마지막 일장의 마지막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증거들은 현생 인류의 탄생에 이르는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일부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포유류인데 포유류예요. 포유류가 지구에 처음 나타난 것은 2억 년이 넘습니다. 2억 년 전부터 훨씬 조금 전부터 포유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8,500만 년 전에 시작된 영장류 계통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440만 년 전에 두발 보행, 이족 보행을 시작했고 250만 년 전에 조야한 석기를 만들었으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우리 그 맨날 한국사 국사 배울 때마다 뭐 세계사 역사 배울 때마다 꼭 처음에 배우는 구석기 시대의 주먹도끼, 뗀석기 뭐 이런 거 배울 때 그 석기예요. 250만 년 전에 만든 조야한 석기. 조야하다고 하지만 이 석기는 아무리 훈련된 유인원이나 원숭이 침팬지 이런 거 다 데려놔도 이 석기를 만든다는 거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조야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진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6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뇌가 커지면서 더 정교한 도구와 기술이 발전을 했고 세계 각지 많은 장소로 이주해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기원설이라는 게 가장 유력하죠. 현생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있었고 아프리카에 있었던 종족들이 아시아로 가든지 뭐 아메리카로 가든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정착을 하고 세계 각지 많은 장소로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생존 전략이 견이, 유전, 선택 이런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생존 전략이 그에 맞춰서 발달이 되고 피부색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어떤 생리적 기제라든가 뼈의 골격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그 환경에 맞춰서 생존 전략이 발달하고 맞춰지게 되는 방식으로 세계 각지의 많은 장소에서 이주에 정착하면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다 따로따로.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들이 나오게 됐죠. 이후에 뭐 정신분석학,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든지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든지 뭐 스키너 같은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지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우리가 진화심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쓸모가 있고 유용한 관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여기 대해서도 비교적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신생학문이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있고 많은 관심이 쏟아져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장에서 진화심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과 기제와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잠깐 좀 멈추고 발표를 잠깐 멈추고 혹시 이야기를 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